나토 고위 전략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건들면 안 된다. 회의에 참관한 모든 사람들은 숨죽여 발표를 듣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현실 상관은 다소 멀어 보이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그 이후 발언에서 모든 관료들과 회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전략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억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비디오가 잘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리사 크로웰입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으로 현재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역량, 안보 정책,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게 제 주 업무예요. 나토 회의에서 주어지는 시뮬레이션 자료는 늘 익숙하고 반복적이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단 하나의 발표가 제 시야를 완전히 뒤바꿨으니까요.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한 전략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가정한 시나리오였고 나토 동맹국들이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의 분석하는 자리였죠. 회의장은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전략실의 디트리 대령,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소피 라루엘, 캐나다 참모본부의 조너선 리, 그리고 저와 함께 항상 분석 테이블에 앉는 폴란드 출신의 마리나 자블로츠카까지. 우리는 늘 그렇듯 자료를 받아들고 전개 흐름을 예측하며 각자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 30분간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일본이 정보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는 시나리오. 이 정도는 늘 반복되는 기본 뼈대였죠. 그런데 발표자 중 한 명, 낯선 동양인의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 국방연구원 전략기획실의 김태환 박사입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마친 그는 한 장의 지도를 회의장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대만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전체로 확전될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디트리 대령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확전이요? 한국까지 전장이 된다는 가정은 과한 접근 아닙니까? 김태환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일미군의 개입은 중국의 전략상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 타겟은 오키나와 이어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프랑스의 소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면 동원 태세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군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그는 한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시 72시간 내 한국은 1000만 명을 무장 편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조너선 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1000만. 그건 불가능한 수치예요. 우리가 봐온 징집 시스템으론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도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김 박사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추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건 행정상 추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의무복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체계에 편입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역을 마친 후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입됩니다. 이 중 일부는 동원지정자로 분류되어 실제 부대 편성에 따라 훈련을 받고 나머지 인원도 정기적인 사격과 전술 훈련을 통해 전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죠. 회의장 스크린에는 전국 예비군 훈련장, 무기고, 작전 소집 위치, 민방위 경로까지 하나의 망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동원 편제 기준에 따라 전시 지휘부, 배치 방식까지 설명했죠. 그제야 디트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군 조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군 편제에 통합된 구조군요. 그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키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가 사회에 스며든 나라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관통하는 듯했습니다. 군사적 역량이라는 것이 단지 무기수나 예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 구조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방식인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자료 어디까지가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리사님이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로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분석해온 제 직업 경력에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예비 전력으로 구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보겠다고. 그곳에서 저는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이야기, 숫자로는 담기지 않는 사람들의 전투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맑고 쌀쌀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긴장된 듯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단순한 기온 탓인지 아니면 제가 곧 확인하게 될 진실에 대한 긴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짐을 찾고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환 박사. 나토 회의장에서 조용히 한국을 설명했던 그 남자. 저는 약속한 대로 그와 다시 연락했고 박사는 흔쾌히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 민간자산기획실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 위치한 국방연구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외관은 딱딱하고 단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의외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회의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였고 복도마다 누군가 분주히 걷는 발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리사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박사가 회의장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목도리를 감은 채였고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여정이셨죠? 아직 여정이 시작도 안 된 느낌이에요. 제 머릿속엔 질문만 가득해서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엔 한국의 예비군 훈련 지도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옆 칠판엔 민간 비상자산분류 체계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확히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 작동하는 태도, 그걸 보고 싶어요.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적인 감각에서요. 박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같이 다니시죠.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 박사는 첫 번째 방문지로 한정보보안 기업을 안내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중견 규모의 IT 보안회사 이머시브텍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고 내부엔 20에서 30대 청년들이 분주히 회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박현수 대리라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카디건을 걸친 셔츠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개발자였지만 김 박사가 그를 소개하는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대리는 평상시엔 이 회사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지만 유사시에는 국가 사이버전 작전 계획에 따라 화이트 해커로 전환됩니다. 통합방위 작전 시엔 사이버 대응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죠. 전시 임무까지 계신다고요? 제가 놀라 묻자 박 대리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예비 정보병으로 부르기도 해요. 국가 위기 단계가 오르면 국방부, 국정원, 과기부 산하 체계와 연동돼 대응 작업을 맡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도 훈련을 받으시나요? 물론입니다. 매년 일정 횟수 이상 사이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아요. 통신 인프라 마비, 전력망 해킹, 데이터 탈취, 심지어는 위성통신 교란까지. 저희는 실제 상황처럼 움직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몇 개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의 침입 시나리오, 실시간 로그 추적 화면, 그리고 전장처럼 펼쳐진 사이버 지도.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백그라운드는 군 복무 당시 K1 전차 조종병이었어요. 그때 배운 전장 운영 개념이 지금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위기 대응은 본능처럼 체화된 사고 방식이거든요. 상황이 터지면 우리 팀은 자동으로 작전처럼 움직입니다. 누가 대응, 누가 복구, 누가 감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의 20, 30대 개발자들 대부분이 통신병, 전산병, 정보보안병 출신이라는 걸 김 박사가 덧붙여 말해줬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당장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죠. 여기선 퇴근 후에 게임 대신 침투 방어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에겐 재미이자 훈련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엔 군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군대의 감각을 유지한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오늘은 특수전 경험자들이 모이는 날이라며 기대감을 보였고 훈련장 안에선 이미 여러 명의 예비군들이 훈련복을 입은 채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입니다. 우리를 맞은 훈련 조교 최정문 중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규 예비군 훈련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지휘 체계와 전술 반응 능력을 점검하곤 하죠. 우리는 벤치 한쪽에 앉아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경계하는 듯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소개하자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뭐 별거라고 외국에서도 찾아와요. 한 사람이 말하며 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혁 씨, 민간 직업은 건설 현장 감리라고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이 꽤 오래전이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남으세요? 기억이요? 그가 웃으며 제 허리를 톡 쳤습니다. 뛰면 먼저 무릎이 반응하고 시야에 각이 생기면 자동으로 엄폐 위치부터 찾습니다. 말하자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예비군 장세진 씨가 말했습니다. 한 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죠. 저흰 훈련을 반복하며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민간인이지만 위기 상황엔 자동으로 그 시절로 돌아갈 자신 있어요. 김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실질적 방어력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요. 저는 그 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작전 상황에 반응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들은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국방력은 숫자가 아니라 훈련된 기억이며 시민이 곧 전력이 되는 살아있는 방어선이다. 다음날 아침 숙소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전날 밤 박현수 대리의 사이버 전투 감각과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특전사 출신 예비군들의 단단한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잠을 설쳤어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나라의 남성들 다수가 그런 전투력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다시 국방연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태환 박사와 마주 앉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보고 나서요. 이제는 좀 더 일반적인 시민들이 궁금해졌어요. 훈련소도 IT 기업도 아닌 평범한 남자들, 길거리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지하철 플랫폼에서 전화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 감각이 있을까요? 김 박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서울을 걸어보시죠. 예상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 벤치, 강남역 근처 푸드트럭 앞, 신촌대학가, 그리고 용산공원 산책로. 특별한 명단도 없고 사전 섭외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2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군 복무 경험 있으세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이 물론이죠라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복무부대와 보직을 술술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백골부대 공수병이었습니다. 낙하산 접는 법이요? 지금도 눈 감고 접습니다. K9 자주포 포반장이었어요. 명중률요?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다. 조주는 눈이 아니라 손맛으로 한다니까요. 해병대 나왔어요. 전방 GP에서 근무했죠. 야간 근무할 땐 초소간 무전 보내던 코드. 지금도 외워요. 코드 제로. 라인 복귀 완료. 아직도 입에 붙어 있어요. 처음엔 인터뷰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우리 쪽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뷰 대상자보다 우리가 더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받는 순간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군대 기억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저와 김 박사는 거리에 앉은 뱅이 의자에 앉아 한편의 전우극을 관람하는 청중처럼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동기는 부대에서 일병 때 자고 있는데 5분 대기조 비상 상황이 걸려서 헐레벌떡 출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다 챙겼는데 헬멧 대신 전투모를 쓰고 간 거 있죠. 제가 정말 운이 없는 게 자대 배치받자마자 혹한기 훈련에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들이 엄청 큰 소리 쳤는데 그땐 괴롭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제일 잊지 못하는 추억이죠. 웃음이 터졌고 제가 메모를 멈추며 말했다. 한국 남성분들 군대 이야기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 순간 김 박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민간 전투력의 또 다른 형식입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복무 기간보다 예비군 훈련보다 군대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이 가장 빠르게 복원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대화를 나눈 분은 광화문 인근 벤치에서 도시락을 드시던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간단히 설명하자 그는 제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니까 좀 쑥스럽네요. 저는 3사단 수색대 출신입니다. 지금은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색대는 어떤 보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에는 관측조였고 야간 정찰이 주 임무였습니다. 지형도 없이 나침반으로 방향 잡고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로 인원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어요. 지금도 등산만 가면 자동으로 시야각, 은폐물, 퇴로부터 먼저 살핍니다. 이게 훈련 때문인지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전시가 벌어진다면 다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달라졌겠지만 감각은 아직 있습니다. 누가 무전기로 불러만 준다면 저녁 먹다 말고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박사가 그 대화를 차분히 영어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산을 보면 자동으로 적의 진로와 은폐 위치를 떠올리신답니다.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전술 감각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 거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체계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신촌역 근처의 붐비는 거리.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나오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김 박사의 소개를 듣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 공병으로 복무했어요. 전역한 지 5개월 되었어요. 공병이라는 보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들 땅 파고 다리 놓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진지 구축, 장애물 설치, 폭파 작업까지 다 합니다. TNT 양에 따라 뚫리는 두께 계산하는 것도 훈련받고요. 지금도 숫자만 들으면 자동으로 공식이 떠올라요. 전시라면 다시 투입되실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현장에서 공병 빠지면 진격 못합니다. 장비는 몰라도 제가 어디에 뭘 깔아야 적이 못 지나가는지는 정확히 알죠. 전 따끈따끈한 예비군이거든요. 김 박사가 웃으며 제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썼던 폭파 공식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병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고요. 전역한 지 5개월 돼서 따끈한 예비군이랍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작전 단위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우연히 탑승한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박사가 대화를 청해도 괜찮겠냐고 묻자 기사님은 당연하죠라며 웃었습니다. 군 생활이요? 저는 보급병이었습니다. 총은 못 쐈지만 야전에서 물자 흐름은 제가 최고였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탄약 분배, 식량 수송, 차량 동선 관리까지요. 당시엔 수기로 다 했는데 그 복잡한 걸 지금도 자동으로 분류해요. 심지어 운전하다가 가끔 경기 북쪽으로 가다 군인들 보급 차량을 딱 보면 이게 소대용인지 중대용인지 대충 감이 와요. 이게 군 생활이 오래돼도 감각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 경험이 지금 일에도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아유, 당연하죠. 지금도 택시 몰면서 비상 상황이면 어떤 골목으로 빠져야 할지 자동으로 생각해요. 전쟁이 나면요? 제 몸은 모르겠지만 사람부터 어떻게 실어나를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보급이 단지 수송이 아니라
생명선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물류 구조를 보면 작전 동선이 자동으로 그려진다고요. 전쟁 나면 시민들을 어떻게 안전한 곳에 실어나를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택시기사의 마지막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박사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국방력입니다. 리사 씨. 제도나 시스템을 뛰어넘는 정서적 동원 능력이죠. 저는 그 말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정서적 동원 능력. 사실 처음 브뤼셀 회의에서 김 박사의 발표를 들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반신반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군대를 흡수한다는 말은 그저 표현이 강한 은유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던 남성들이 웃으며 군대 보직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보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나가다 누가 군대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군대가 사회에 스며든 나라다. 그리고 그 스며든 감각은 누가 떠밀지 않아도 웃으며 꺼내는 이야기로 살아있다. 브뤼셀로 복귀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나토 전략 고위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이 회의실에서 한국은 72시간 내에 1000만 명을 무장 편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던 그 자리. 그 발언에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 실소를 흘리던 이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시간.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회의장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지 않고 눈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국민 전체가 이미 전시에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처음 장면이 나올 땐 몇몇이 고개를 돌렸고 뒷줄에선 조용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도심 풍경 사진, 예비군 훈련장, 보안 기업, 그리고 광화문 벤치에서의 인터뷰 장면을 순서대로 띄웠습니다. 서울의 한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 복무한 부대, 보직, 임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택시기사는 지금도 짐칸을 보면 이게 소대용인지 중대용인지 감이 온다고 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은 독일 국방참모 마커스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런 기억이 무장 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한 일반화 아닐까요? 우리들에겐 전시에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기대했던 반론이었기에 저는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지 기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본능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급병은 수송로를 그렸고 공병은 폭파 공식을 외웠고 수색대는 야간 은폐 경로를 상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색대 출신 박성현 씨의 인터뷰 장면이 띄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산만 보면 저 고개 너머에 무슨 은폐물이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건 잊으려고 해도 안 잊히는 거예요. 나라가 부르면 나간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회의장 일부에서 좌석을 고쳐 앉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을 전역한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억된 군인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보급 동선을 추억하고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 있다가도 비상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엔 김태환 박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군대를 키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가 사회에 스며든 나라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안보정책국 라루엘 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리사 씨, 그런 사회 구조는 불안 요소도 되지 않나요? 군사화된 시민 사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가, 1950년 6월 서울역 광장에서 피난 가는 가족, 그리고 그 아래엔 촛불을 든 2016년의 서울 광화문 광장.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되 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온 사회입니다. 이 민족은 식민지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늘 하나로 뭉치는 힘을 선택해왔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엔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방어력은 단지 무기를 가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 기억은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발이 아닌 납득의 정적이었습니다. 처음 발표에서 웃음을 보이던 몇몇이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커스 대령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솔직히 전략의 주변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외부가 위협할 때 하나로 뭉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시에 소집되는 국민이 아니라 항상 전시를 대비해 사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무섭도록 정확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는데 유럽의 한 장군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대로라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군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함부로 덤비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